します。昨日の大統領選挙の結果を率直に義堂さんはどういうふうに見てらっしゃいますか？예상됐던 결과겠죠. 일단은 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된 것, 그 다음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40%를 약간 넘는 득표율로 하면서 한 10% 정도 차이가 난 것. 그리고 한 가지 좀 그 특이한 현상이라면은 제 3당 후보인 이준석 후보가 8.8% 초반대 득표율을 한 게 어느 정도는 좀 예상됐던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은 한국의 이번 대선은 아시다시피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12월에 비상경 시도를 하면서 치러진 선거였고, 그때 상당 부분의 그 중도층이라고 하는 부분들, 즉 한국의 양대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지지하는 계층들 상당수가 민주당을 지지하게 되는 그런 선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한국에서 지난 한 5에서 10년 사이에 벌어졌던 정치 변동들, 특히 2017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있었던 대선에서부터 시작된 정치 변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전에 일본 자민당과 같은 위치를 차지했던 한국에서 총보수 세력, 즉 국민의힘의 전신이 당명도 민주자유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당, 일본 자유민주당과 거의 그 정치 변동의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수 정당이 굉장히 위축되고 민주정당이 다수를 점하는 정치 변동의 한 끝자락 내지는 정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 하지만은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지금 제기된 의문은 구조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일본의 자민당처럼 일본의 자민당이 1955년도부터 장기 집권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장기 집권할 수 있을 건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민주당의 집권 기반, 즉 지지자 연합이 어느 정도 잘 유지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하지만은 사실 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균열이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숫자로도 50%를 넘지 못했죠. 득표율 자체가.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50%를 못 넘었는데요. 이렇게 넘지 못하게 된 거는 결국은 연령으로는 40대, 50대, 지역으로는 수도권, 직업으로는 대기업, 화이트칼라, 그리고 어느 정도 자산을 갖고 있는 상위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민주당의 한계 때문입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지표가 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득표한 투표율의 양태입니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부단 요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번에 그 8.3% 정도를 득표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입니다. 자, 이 후보는 집중적으로 20대하고 30대에서 득표를 했는데요.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후보의 득표는 대부분 20대에서 24.3%, 30대 유권자의 17.1%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로 가버리면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가령 40대는 4.2, 50대는 3.3으로 낮아지는데요. 20대하고 30대에 그냥 집중된 그 후보자죠. 이게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20대, 30대 득표를 한 거는 결국은 그 20, 30대, 그러니까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새롭게 자산 축적을 해야 되고 또는 뭐 연애, 결혼, 그리고 노후 준비까지 이제 일종의 생애 주기를 밟아야 되는 20대와 30대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의 주력 지지층이 이제 사회의 기득권들이고 자신의 이해관계와 대립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게 상위 중산층, 그러니까 대기업에 살고 서울에서 아주 강남 상구같이 아주 핵심부는 아니지만은 괜찮은 자산을 갖고 있는 그런 계층들과의 이해관계가 본인들이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왜 그 일본의 자민당 같은 장기 집권이 힘드냐 한국에서? 결국은 대통령제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일본 자민당의 장기 집권 과정을 보면은 여러 개의 파벌이 있고 그 파벌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 집단과 지지층을 대변했으며 이 파벌 간의 경쟁 관계에서 정책적인 변화가 꽤 있다면은 한국의 대통령 중심제는 굉장히 대통령 1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자 연합이 결성되는 구조이고 따라서 지지자 연합이 결성되는 구조이고 최근 한국의 정치 변동에서 정당 내의 비주류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지자 연합의 확장 가능성 그리고 지지자의 어떤 정책적이나 정치적인 포지션의 어떤 이 변형이나 적응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ちょっとここまでいくつか質問したいんですけど、先ほどのイ・ジュンソクに対しての20代30代の支持の高さっていうことをおっしゃったんですが、出口調査を見ていると男女ですごく差があります。で、圧倒的に男性がイ・ジュンソクを支持していて、女性はイ・ジェミョンを支持していたと。この男女の違いはどこから来るのかっていうところを教えてください。 일단 좀 남녀 차이를 보면은 압도적인 차이는 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여성 지지율이 10.3%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0.3%가 연령별, 성별로 보면은 다른 40대 남성이나 50대 남성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령이랑 변수만 놓고 보면은 상당 여성이라 해도 상당 부분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어떤 20대들이나 30대들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의 다른 점 때문이라 생각하고 일단 이게 첫 번째고요. つまり低いと見るのではなく、네. 10%も取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見るべきだということですね。 적표했다고 보는 게 일단 첫 번째, 합당하다. 네, 일단 이게 첫 번째 기본적인 거고요. 저는 이 수치는 이 수치는 20대가 갖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불만을 그대로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이게 왜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어떤 이준석이라는 개인에 대한 지지층에서 차이가 나느냐? 그냥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20대 남성과 여성의 정치적인 것이 20대 남성이 예전부터 이미 보수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대 여성이 예전부터 굉장히 강경한 민주당 지지자였죠.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20대 남성의 지지율은 어떤 이런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20대 남성의 세계관에 부합하는 발언들을 하면서 획득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는 선동가가 아니라 충실하게 대중에 반응하는 정치인인 것이죠. 지지 집단에 반응하는. 네.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이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왜 이렇게 다른 세계관, 정치적인 다른 관점을 갖고 있나가 가장 문제가 될 텐데요. 결국은 저는 이게 어떤 본인이 안고 있는 불만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전략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령 20대 남성의 경우, 특히 제가 여기서 상정하는 남성은 그 전에 노동시장 상층, 내지는 자산의 상층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중상계층 남성을 놓고 보면은 그들의 경우는 예전보다 훨씬 더 노동시장 내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자산 축적 가능성도 줄고 있죠. 그렇다면은 예전보다 훨씬 더 예전에 본인의 삼촌 세대들이 갖고 있었던 삼촌이나 선배 세대가 갖고 있던 기득권을 그대로 지키려는 굉장히 보수적인 형태를 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대 여성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본인의 노동시장 지위를 점점 끌어올리려는 유인이 강하고요. 특히 다시 이야기할게요. 본인의 노동시장 지위를 끌어올리는 유인이 강하고 여기서 지위를 끌어올리는 방법은 예전에 본인이 받았던 성별에 따른 차별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이거는 중하층 여성이 아니라 중산층 여성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전략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성별 차별을 철폐 우호적인 정당, 즉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4、50代が、既得権益で、経済的にもある程度の仕事につけて、資産を蓄えられると。自分たちの世代はそれができな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多分不満があるということだと思うんですけど、でもイ・ジュンソクの主張って義堂さんのインタビュー読んでも比較的新自由主義だと。つまり小さな政府で、競争する市場原理で、今でも韓国で非常に競争が厳しくて、おそらくそれが若い世代の閉塞感、不満につながっていると思うんですけど、それでもやっぱりイ・ジュンソクを支持する。それはやっぱり既得権益に対する反発という意味が一番強いのかということをちょっと聞きたい。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중산층이라는 사회계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20대, 30대들이 겪고 있는 핵심 불만은 하나로 집약하면은 예전에는 누구나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산층은 상층으로의 사회이동의 가능성이죠. 그거에 대한 그게 보장되어 있었던 사회계약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데 대한 불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핵심적인 서사, 그리고 본인이 강조하는 서사는 사실 본인이 이 사회계약을 복원시키겠다는 서사에 가깝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그가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그 화성시을 동탄이라는 지역에서의 선거 유세인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씨는 언제나 그가 부모 세대가 자산이 없고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걸로 이제 어떤 계층 상승의 사다리로 올라갔던 본인의 부모 세대, 그리고 그 부모 세대의 뒤를 따라가지고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열심히 본인이 분투해서 성과를 냈고 낼 수 있었던 그 자신의 세대,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준석 씨가 85년생이라는 건데요. 네, 그게 그나마 가능했던 시기인 것이죠. 그게 가능했던 것을 이제 유권자들에게 그거를 다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폭발적으로 반응했던 게 이준석 씨의 지역구인 화성시 을에 있는 곳인데, 이 곳은 만들어진 시기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신도시고요. 대규모 아파트 집적 도시인데 경기도 남부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차를 몰고 가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걸리겠네, 일반적으로. 차가 아주 막히지 않으면은. 그 정도 있는 곳인데, 그 근처에 있는 경기 남부에 있는 대기업들, 가령 삼성전자 같은 곳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이 주된 거주층입니다. 그리고 자산이 많지는 않고, 자산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물려받을 자산이 있으면은 사실은 경기도 남부에 있지 않고 좀 더 서울의 근처로 이사를 올 테니까요. 결국은 고소득, 저자산의 사회적 이동을 희망하지만은 그게 지금 좌절당한 세대. 그리고 이게 이준석의 기본적인 핵심 타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이준석 씨가 핵심으로 삼고 있는 담론은 결국은 그러니까 대기업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 화이트 칼라를 대상으로 한 담론이고, 전형적인 고소득 저자산 계층에 대한, 고소득 저자산의 신참자를 대상으로 한 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규제를 풀자는 이야기는 그들의 이해관계에 딱히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이준석 씨가 어떤 공교육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부분도 그런 어떤 본인의 핵심 지지 집단의 이해관계에 잘 들어맞습니다. 하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부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인 규제 완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지지안의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문제가 존재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이번 대선에선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이준석 씨가 흔히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으로 내세우는 게 결국 지방에 대한 그의 어떤 정성입니다. 지방을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가령 그 장흥이라고 우리로 치면 어디가 될까 그 시코쿠의 최남단 정도 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다리 건설을 공약하는 유세를 2022년 대선에 해서 거기 현지 지방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22년 대선. 그러니까 본인 선거가 아니라 이제 윤석열이 당선될 때 2020년 대선의 찬조 유세 그때 당대표였어요. 20년 당대표 시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방에 본 어떤 중상위층을 집중적으로 소구하면서 나타나는 약점을 지방 담론으로 좀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4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잘 드러나고 있고요. ですけれどもびっくりするのが、サムソンのエンジニアでもすごくなんて不満がある。つまり今の所得は高いわけですよね。でもまあ受け継いでる資産がないっていうことでも相当やっぱり今の将来に対する不安だったりとか不満があるっていう、そこが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もう少し理解をしたいというか、日本で言えばサムソンのエンジニアについてマイホームを持ってればまあ多分満足するわけですよ。でもそれでもやっぱり階級移動ができないっていう。でそれをおそらく子供に対してもっと高い教育とかもっと資産を残したいけどできないっていう不満なのか、何が一番その彼の不安とか不満なのかっていうところをちょっと。 그러니까 가장 동탄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그 도쿄 23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이타마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대기업 직장인들 그 내부에 절대 진입할 수 없는 데에 오는 그런 불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게 한국의 계층 구조가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위계 서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가령 동탄에서 살고 있는 엔지니어의 표준적인 그 유형을 이야기하면은 서울에서 명문대가 아닌 서울의 공대 내지는 지방에 각각 한 곳씩 있는 어떤 지방 국립대를 나와가지고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번다 해도 높은 자산 격차, 한국에서의 높은 자산 격차 때문에 절대 서울의 근교 도시, 그러니까 가령 분당 같은 곳으로 진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공간적인 문제만 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떤 교육 기회, 그 다음에 계층적인 기회, 내지는 삶의 기회 자체가 위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산층 내지는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사람들 집단에서 어떤 끄트머리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당시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공약은 동탄을 강남처럼 만들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준석의 그 선거 공약은 동탄에 과학고를 설치해서 공교육을 강화시켜주겠다는 것이죠. 뭐 사실은 이거는 그 지역에 대한 경기도 신도시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어떤 전통의 선입견과 그 여기에 대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상징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앞에 제가 말씀을 충분히 못 드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내게 되는가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한국이 굉장히 고도성장 국가고 성장률이 성장률이 높게 계속 유지하다가 급격하게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현상 중 하나인데요. 사회이동성의 저하나
어떤 자산 가격의 급등이 나는 게 결국 이런 상황에서 위기를 맞는 것 중 하나가 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이나 사회복지 문제입니다. 이 공공재정의 문제에서 결국은 젊은 세대일수록 젊은 세대, 특히 정확히 말하면 젊은 세대 상층의 경우는 본인이 내야 되는 부담에 대한 불만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해답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이야기, 신자유주의적인 이야기, 시장 오히려 국가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이야기가 더 선호될 수 있는 것이죠. ちょっと私から最後一言、今回イ・ジェミョン政権になるわけですけども、先ほど言っていた、つまり中産階級というのが非常に少なくなって、で片や非常に強固なヒエラルキーがあって、多分ある種のこれを中産階級というものを増やす政策とヒエラルキーを壊すというか、イメージも含めて壊す政策をやっていかないと、おそらく若い人の不満とか不安はなくならない。だから少子化も多分進んでいくと思いますけど、どういう政策が有効だとギドンさん思いますか？若い人たちのやっぱり少しでもやっぱり不安とかそういう今の不満みたいなのを抑えるためには。 저는 결국은 일종의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기본적으로 좀 우리 사회에 한국의 공동체가 구성원에게 무엇을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좀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도 결국은 일억 총중요 사회가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되고 자민당의 자민당의 초우위도 사라지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이제 누구나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사회계약이 사라지면서 정치가 이제 꽤 위기를 맞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보수정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굉장히 어떤 우위에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냥 불안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거는 국가가 두 가지기도, 하나는 적당한 소득을 줄 수 있는가, 국가의 정책이란 게, 국가의 경제 운영이란 게 누구에게나 적절한 소득과 일자리를 줄 수 있는가,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결국 한국의 경우는 문제는 결국 계층 상층에 올라가지 못할 경우에 겪게 되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일종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낙인 같은 것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결국은 중산층에서 계층 사다리 올라가기 위한 두 가지 동기, 하나는 더 나은 삶에 대한 유인, 두 번째는 내가 탈락하지 않겠다는. 한국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지위 탈락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좀 심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존재하는 거고, 이 에너지는 이 고도상승과 굉장히 잘 부합하는 거였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공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으로 저는 이게 긍정적인 인간형, 바람직한 인간의 삶의 모형을 좀 정치가 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게 어떤 게 적절한 삶인가, 어떤 삶을 사는 게 뭔가 우리가 국가나 공동체에서 개인한테 줄 수 있고, 이게 어느 정도로 개인이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나,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뭔가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저는 한국이 굉장히 고성장 사회에서 저성장 사회로 이행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한국의 어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두 가지 원인으로 해가지고 90년대생부터 노동시장 여건이 이전보다 굉장히 많이 변해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그런 연령대부터죠.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 대기업에서의 신규 일자리의 감소입니다. 그 2000년대 중반하고 틀리게 2010년 이후에 한국 기업들의 고용 관행을 보면은 그 일반적인 중숙련 일자리, 그냥 가운데 중자 중숙련. 네. 그러니까 그냥 아주 일반적인 오피스 워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자리들이 급격하게 줄기 시작합니다. 특히 재무나 마케팅, 재무 광고, 재무 마케팅, 그 다음에 인사 같은 전형적인 문과형 일자리들이죠. 두 번째는 탈공업화입니다. Deindustrialization.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한국에서 제조업 공장들이 계속 문을 닫고 해외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아예 사람을 안 뽑아버리죠. 이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되면 지방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대공장, 블루칼라 직업이 사라진다는 의미합니다. 물론 지방 공장을 관리하는 데 따르는 화이트칼라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일자리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보다도 신규 채용이 안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일자리 자체의 젠더 평등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경향입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원인인데요. 하나는 여성의 교육기회, 특히 상층에서 여성의 교육기회가 많이 늘었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일자리의 유형 자체가 예전처럼 전통적인 남성성을 요구하지 않는 일자리들이 많아집니다. 전통적인 남성성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제조업 대공장이나 아니면은 아주 전통적인 한국의 영업 방식이 통하는 그런 어떤 남성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그런 일자리들이죠. 영업직 같은 것들. 이런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결국 남성의 경우는 젊은 남성 특히 뭔가 명문대를 나오거나 아니면 계층이 중산층, 어퍼 미들 클래스 이상인 남성의 경우는 굉장한 일자리 기회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이전보다. 물론 여성의 경우도 딱히 일자리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일자리 규모가 줄어들고 특히 비엔지니어 이외의 일자리 기회가 많이 줄어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기회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굉장히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몫에 예민해져 있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여건 속에서 뭔가 공론장에서 발언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청년들, 즉 잘 교육받고 계층지위가 높은 청년들의 경우는 본인의 불만을 젠더적으로 분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저는 이게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 굉장히 확산됐던 젠더 갈등의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기에 한국 사회에서 한국 청년들이 이슈가 됐던 것은 무엇이 공정한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각종 사회 이슈에서 이거는 공정해, 이거는 공정하지 않아 이런 논쟁이 붙었는데 이거는 남녀 불구하고 똑같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그 나이 때 사람들의 투쟁이란 게 규칙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규칙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규칙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 대학 입시 등의 경험으로 제도를 어떻게 이용하고 제도를 해킹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죠. 그러니까 이준석 씨에 대한 지지가 20대 남성, 30대 남성에서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는 이 젠더 갈등 그리고 공정을 둘러싼 갈등에서
이준석 씨가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그러니까 20대, 30대 중상위층 남성들이죠.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발언을 이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이준석 씨가 20대 여성이나 30대 여성의 적대적이거나 뭔가 그들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이야기를 해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뭔가 그 사회 경제적인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내지는 본인이 뭔가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 남성들에 대한 대변자가 적당한 대변자였다는 것이죠. いや、大変面白かった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僕も一個だけいいですか？ 대단히 短い質 너무 問 흥미로웠고 네. 감사하다고 하고요. 스타 네. 하나 短い質問なんですけど、 짧은 질문입니다. すごく、イ・ジュンソクさんをどう理解するのかっていうことですごく理解が深まりました。でその上で質問したいのがイ・ジュンソクさんっていうのが、単なるこういう若い世代の不満をうまくすくい上げるポピュリストなのか、それともその韓国政治が構造的に抱える問題を彼は正しく認識していて、それらを破壊して新しい政治の景色を作ろうとしている改革者なのか、どちらの側面もあるの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グイさんは彼をどのように評価するのか教えてください。 저는 최근 선거에서부터 그러니까 최근 지난 한 2, 3년부터 한국 정치에선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현상 유지적 세력, 두 번째는 현상 타파적 세력. 그러니까 현상 유지라는 거는 지금의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가급적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들이죠. 이 정치이죠.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 모두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실은.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 대해서 20대, 30대가 이탈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은 여기에 대한 불만, 현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불만이 이준석 씨에 대한 지지로 분출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2024년 총선에서 보면은 그 보수 쪽에서는 이준석 씨가 당선이 됐고 어떤 진보 진영에서는 민주당과 경쟁하는 비례대표에서는 경쟁하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정당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지지하고는 별개로 거기에 대한 그 지지자의 세 집단을 보면은 전부 다 기존의 민주당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즉 어느 정도 현상 타파적인 기대가 이준석 씨에 대한 지지로 분출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현상 타파가 명확한 사회경제적인 이해관계, 그리고 어떠한 뚜렷한 조직 또는 어떤 시민사회와의 연계에서 하는 시민사회와의 연계를 통해서 그런 정치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 필연적으로 포퓰리스트라는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적하신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포퓰리스트라는 측면은 결국은 이준석 씨가 의존하고 있는 그의 정치 수단이 그 어떤 뉴미디어, 요즘 이제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유튜브, 요즘은 유튜브도 쇼츠죠. 쇼츠 같은 형태에 굉장히 좀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준석 씨의 성장에서 대중매체와 인터넷 뉴미디어는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은 이제 요즘은 한국 정치에서는 굉장히 좀 표준화된 정치 형태인데요. 이준석 씨가 이걸 좀 앞서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명확한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은 그의 명확한 사회경제적인 프로그램이나 지지 기반, 그 이해관계에 기반한 지지 기반이 없다는 것은 어떤 그의 포퓰리즘적인 어떤 포퓰리즘적인 특성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これ質問じゃなくて感想なんですけど、20代で30代の若い世代で男女で
イ・ジェミョンかイ・ジュンソクかっていうのを分かれたのをウィンドウさんが分析されていたので、僕がすごく腑に落ちたのが、男性はすごく地位がすごくなくなっていくことの恐怖がある、まあ、少ないパイの奪い合いがあるから保守化する。でも女性はそもそも上に行ける、まあ、パイを増やしてほしい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る、そこのやっぱり認識の違いが支持に現れたっていうのが僕もすごく納得したんですね。だからそれって男はずっと椅子取りゲームをやっていて、女性はいやそもそも椅子を増やしてください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るから噛み合わないんだなっていうことが理解できて、すごく今日は良かったです。 아, 되게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의자 그 비유는 제가 나중에 써먹어도 될까요? 非常に良いまとめ整理をし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椅子取りの話はどっかで後で引用しちゃってもいいで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も一つ感想言っていいですか。さっきのサムソンのエンジニアの話が私やっぱりすごくショックで、日本だと埼玉に住んで大企業の社員だったらそこそこ幸せって思うんですよ。でそんな不満ないんです。やっぱりそこがすごく大きな違いというか、やっぱりさっきおっしゃったようにヒエラルキーっていうのがすごく韓国社会を苦しめてるんだな。日本だとまあ変だし、どっかの会社まず就職ができて東京まで1時間通勤の時間があってもマイホームが持てたらなんか割と幸せが小さくて済むっていうか、日本は。なんか日本の方がなんか幸せな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のは変だけど、日本の方がまあなんていうか変化が遅い分、競争もない分、なんかうちの娘なんかもなんか割と楽な仕事に就きたいって言ってるんで今の学生そうなんです。はい。高麗大学ぐらいね、韓国でも高麗大学に行ってるわけですそうからね。そうそう。でも、うん。 그러니까 한국은 그러니까 중산층의 표준적인 형태는 아파트에 살고 5년에 한 번은 이사를 다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일본처럼 마이홈으로 30년 사는 사회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思ったら OK じゃなくて、そういうレベルアップしてのこ違うっていう。そう 예, か。 그게 안 돼, 그게 이제 그 상승 고리가 무너지는 게 이게 20, 30대 중산층, 중상위층이 가지는 불만의 핵심이죠. だからそのアップグレードというか、はいはいし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そのその階級移動ってそれが崩れる家でわかる。そのことが可能である、そういう社会契約が崩れたのが不満のなるほど。いや財閥が解体された日本と開発独裁で財閥がっていうそういう日韓の歴史に本当に関わっている話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